방금 소개받은 방문여고 교사 조용일입니다. 오늘 주말인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이 자리에 오셔서 다양한 정보를 얻으시려고 오신 것 같은데요. 무척 반갑습니다. 짧은 시간이지만 이번 시간을 통해서 앞으로 고1, 고2 입시에 대한 어떤 변화에 대해서 어떻게 준비하고 대응해야 될지 거기에 대해서 개괄적인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릴 목차는 첫 번째 이제 입시 환경의 변화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요. 두 번째 입학 전형에 대한 사전 예고제, 세 번째 모의고사와 수능의 관계, 네 번째 전형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 마지막으로 진로진학 정보 활용에 대한 안내가 되겠습니다. 먼저 입시 환경의 변화인데요. 다 아시다시피 학력 인구가 급격히 감소하고 있어서요. 표를 보시면 2018년도 기준에서 생산 연령은 굉장히 감소하고 있고 인구들은 고령화되고 있고 또 유소년 청년들은 굉장히 줄어가고 있습니다. 오른쪽 표를 보시면은 사실 정원 대비해서 입학 자원이 추정되는 부분에서 보면 급격히 18년도부터 해서 작년부터 해서 벌써 급격히 감소하고 있죠. 굉장히 모집을 못해서 대학들이 굉장히 어려워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지금 보면은 대학을 가겠다고 하는 학생들이라면 사실 다 갈 수 있는 그런 환경이에요. 연도별 예상 대학생 미충원 숫자를 보시면 2021부터 해서 7만 명 이상 앞으로 계속해서 미충원이 늘어날 것이다. 그래서 사실 전형이 정시까지 알고 계시겠지만 추가 모집이라는 게 있거든요. 올해 굉장히 난리 났었죠. 추가 모집까지도 또 이제 굉장히 미달되는 사태가 벌어졌었다. 그렇다면 우리 자녀들이 대학을 가려고만 한다면 얼마든지 갈 수 있는 여건은 분명하다라는 겁니다. 지방대 굉장히 몰락하고 있고요. 특히 전문대 같은 경우는 대다수가 다 미달입니다. 지금 그만큼 심각한 현실에 있다라는 것. 사실 정시 모집 2021학년도 지금 경쟁률 보시면은 붉은색은 실질적으로 미달인 그런 지역이에요. 가나다 3개군을 쓰게 되는데 1대1부터 해서 2대1, 3대1 정도 된다면 실질적으로 어떤 경쟁 부분에서 미달이라고 할 수 있죠. 수도권을 빼놓고는 대부분 굉장히 어렵다, 현실적으로. 그런 현실. 그렇다면 학생들은 사실 골라갈 수 있는 여건이 되기도 합니다라는 거죠. 이건 구체적으로 이제 모집 인원의 변화를 보시면요. 현재 고2, 고1 같은 경우는 한 40만 명이 조금 넘습니다. 그런데 이제 일반대하고 전문대 합쳐서 모집 인원은 50만 명이 넘죠. 지금 현재 고2가 한 4만 명 정도 되고요. 고1은 아직까지 발표된 게 없어서요. 거의 4만 명, 5만 명 가까이 되리라고 봅니다. 지금 크게 대학에서 감축하고 있지는 않거든요. 현실적으로. 그렇다면 상당히 많은 대학들이 또 올해도 인원을 모집을 못할 가능성도 있다라는 거죠. 입학 전형 사전 예고제입니다. 아무래도 입시가 계속해서 바뀌고 있기 때문에 그런 정보들을 수험생들에게 또는 학부모님들에게 알려드리기 위해서 4년 예고제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 대입 정책을 발표하고요. 중학교 3학년 올라갈 때, 그 다음에 이제 대학교육협의회에서 고1 8월 말까지 기본 사항을 발표합니다. 그 다음 이제 시행 계획을 고2 때 발표하게 되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고3 때 모집 요강이 나오게 되죠. 좀 더 자세히 보시면 기본 사항은 대입의 방향성을 이제 확인할 수 있는데요. 대학에서 이제 모집 시기별, 수시, 정시, 모집 인원, 전형 내용 이런 것들을 포함한 계획을 발표하게 됩니다. 그래서 대학들은 이런 발표 내용을 기준으로 해서 준수하게 되는 거죠. 여기 이제 올해 보도자료로 나왔던 이런 보도자료가 8월 25일 날 발표가 되고요. 거기에 첨부 파일로 상세한 내용이 안내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해마다 이 시기가 되면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내용들을요. 그래서 이렇게 목차까지 나오게 됩니다. 이건 이제 지금 2024학년도니까요. 내년 후년에 대한 얘기겠죠. 그 다음에 이제 시행 계획은 그런 대기업의 어떤 내용을 바탕으로 대학에서 발표를 하게 되는데요. 대학의 선발 방법 이런 부분들이 4월 달에 각각의 대학의 입학처 홈페이지에 보시면 공지되어 있으니까 또 역시 참고하실 수 있습니다. 올해 나온 자료죠.
2023학년도 시행계획 발표를 하고요. 역시 부침 파일로 해서 이런 자료들이 상세하게 나오게 됩니다. 해마다 지금 입시가 바뀌고 있죠. 그래서 지금 현재 고3하고 고2는 거의 비슷하게 유지된다고 보시면 되고 고1은 조금 더 달라졌습니다. 학생부에 반영하는 부분들이 조금 축소가 되고 있고요. 자기소개서도 폐지가 되죠. 학생들이 굉장히 부담스러웠던 부분이 자기소개서거든요. 이 부분이 현재 축소되고 있으면서 고2까지 적용되고 고1부터는 학생들의 자기소개서는 이제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부담은 좀 덜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대입 공정성 강화 방안 연도별 추진 로드맵입니다. 해마다 자꾸 바뀌고 있죠. 그래서 학생부 비교과 축소되는 부분인데요. 소논문 기재 금지, 수상 경력도 현재 고1하고 고2, 고3이 다르거든요. 그래서 고2, 고3은 하나씩, 학기당 하나씩 적용돼서 수시에서는 5개, 정시에서는 6개 적용되는데 고1부터는 대회 수상 얼마나 많은 어떤 대회에 참여해서 수상을 했더라도 전혀 대학에 제공되지 않습니다. 학생부에는 기록이 되는데 대학에서 평가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래서 요즘에 고1 학생들은 대회 거의 응시하지 않는 학생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 다음 이제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추천서, 교사 추천서는 폐지가 되고요. 자기소개서도 사실 작년하고 올해가 다른 부분이 문항수도 축소되고, 그렇죠? 그 다음에 글자 수도 줄었죠. 그런데 이제 그게 고1부터는 또 없어지게 된다라는 거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학생부 종합전형의 어떤 투명성 때문에 블라인드해서 면접을 보게 되죠. 서류평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면접까지 어떤 학생의 어떤 인적 사항들을 알리지 않았던 부분에서 이제는 심지어 서류평가에서도 학교명이 나오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학교의 급에 대해서 평가하지 않는다.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학부모들이 가끔 물어보세요. 우리 학교가 이런 학교인데 우리 학교에 대해서 혹시 학교를 평가하는 거 아니냐, 대학에서. 그런 부분들을 이면들을 자꾸 궁금해 하시는데 절대 그렇지 않다. 그러면 학교의 평가가 아니라 학생의 평가라는 거죠. 어떤 학교에 있더라도 내 아이가 내가 어떤 활동들을 하고 어떤 우수한 영향력을 보이냐, 그 부분이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어떤 학교도 다 사실은 비슷합니다. 그 학교에 있는 프로그램이나 나의 성적들을 올리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정시가 이제 확대되고 있는 부분인데요. 이제 16개 대학, 서울의 상위권 대학들은 거의 40%로 확대되어 있고요. 지방들은 도리어 수시가 확대되고 있습니다. 아까 전에 말씀드렸지만 전체적으로 어떤 모집 인원이 굉장히 많은 상태에서 학생들은 자원이 적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상위권 대학들은 정시가 늘지만 지방 쪽에서는 정시에서 채울 수 없기 때문에 도리어 수시가 늘고 있다.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재정지원 연계에서 사회 배려 대상자 전형이 주에서 한 10% 정도 의무화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지역균형 선발, 이것도 한 10% 정도를 권고하고 있습니다. 특기자 전형이나 그 다음에 논술 위주 전형은 폐지를 유도하고 있지만 현실적으로 특기자 전형은 많이 줄고 있는데요. 논술은 아직까지는 큰 차이 없이 그 정도로 유지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학생들이나 학부모님들이 궁금해하시는 이제 학생부에 대한 얘기인데요. 이게 절대적으로 중요하잖아요. 지금 수시에서. 그런 부분에서 보시면 교과활동은 내신 성적도 적히지만 거기에 500자라는 세분력 특기사항, 세특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게 이제 500자가 적히게 되는데 방과활동은 벌써부터 이제 기재되지 않기 때문에 학생들이 학교 안에서 크게 방과활동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이게 기재되느냐, 기재되지 않느냐, 또는 반영하느냐, 하지 않느냐에 따라서 학생들이 굉장히 영향을 많이 미쳐요. 물론 학생들한테 방과활동을 하면 도움이 되겠지만 도리어 뭐 학원을 간다든지 각각의 어떤 개인의 어떤 그런 활동들을 더 많이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영재교육이니 이런 것들도 학교에서 있는데 또 교육청 차원에서도 하지만 이것들도 역시 대입에 반영되지 않는다라는 거죠. 활동을 하더라도. 그러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서도 학생들이 조금 꺼려하는 것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종합의견도 과거에 이제 1000자 이상 쓰이다가 지금 500자로 축소되어 있고요. 동아리 활동, 자율 활동이 이제 미반영되거든요. 고1부터요. 고2 이상은 30자 정도 그 활동이 어떤 활동이다라는 기본적인 내용만 적히고요. 근데 고1부터는
아예 기재되지 않기 때문에 정규 동아리에 충실히 해야 된다는 거죠.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봉사활동은 개인 봉사활동이 미반영된다라는 것. 과거에 이제 학생부 종합전형 때문에 많은 학생들이 주말 되면은 이곳저곳 봉사활동하러 나갔었는데 이제 그건 크게 의미가 없어졌다. 학교 안에서 충분히 할 수 있는 것들 하면 되겠다라는 거고 굉장히 이제 축소되어 있다라는 것. 그 다음에 진로활동은 700자 정도 적힙니다. 여기에 학생들이 또 가끔 이런 얘기 하잖아요. 진로가 바뀌었는데 어떡하느냐. 그런 부분에서 본다면 그것조차도 대입에 제공되지 않는다라는 거죠. 반영이 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진로가 바뀌는 게 큰 문제되지는 않는다. 그 다음에 이제 수상 경력이 고1, 고2부터 달라진다라는 거죠. 아까 전에 말씀드렸는데 학기당 하나 적용되는 게 고2, 고3이고 고1은 아예 반영되지 않습니다라는 것. 독서활동 자체도 또 과거에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학생들이 양쪽으로 많이 채우려고 했어요. 사실 내용도 잘 모르면서 그 내용에 대해서 잘 모르면서 많은 독서를 했다고 자랑하듯이 이렇게 풍성하게 채워놨었는데 이제 그것조차도 고1부터는 대학에 제공되지 않는다라는 거죠. 반영이 되지 않는다.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되고 그러면 대외하고 독서를 하지 말아야 되느냐라고 했을 때는 이건 조금 생각해 봐야 될 문제입니다. 물론 대회 같은 것들이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해가지고 내가 입상을 한다면 그게 이제 내신이나 자신의 어떤 학업에 영향을 많이 미친다면 조금 피해야 될 것도 있겠지만 그래도 내가 도전을 해보고 뭔가 그 과정 속에서 얻는 게 있다면 대회도 한번 당연히 도전해 볼 만할 것이고요. 독서 같은 것도 마찬가지죠. 사실 우리가 교과서만으로 지식을 확장하기에는 한계가 있고 그거보다 좀 더 내가 한 발 더 나가고 싶다면 어떤 교과목에서 좀 더 필요한 부분들 내가 좀 부족하고 호기심이 생겼던 부분에 대한 그런 것들을 얻기 위해서 책을 읽는다면 양적인 부분보다는 좀 질적으로 접근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독서를 통해서 나의 어떤 활동들이나 또는 발표할 때 또는 토론할 때 다양한 부분에서 자신의 역량을 또는 면접에서도 발휘할 수 있겠죠. 그래서 독서를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라 좀 더 질적으로 가자. 자기가 관심 있는 어떤 영역에 대한 지식을 확장시키기 위한 독서는 꼭 필요하다라고 봅니다. 요거 이제 기본적인 표입니다. 대학을 가기 위한 어떤 전형들인데요. 수시는 4가지가 있고요. 크게 정시는 2가지 패턴인데요. 수시에서는 이제 학생부 위주 전형에서의 교과와 종합으로 나뉘고 그 다음 논술, 그 다음에 실기와 실적 이거 예체능이나 어떤 특기자 같은 경우겠죠. 정시는 대부분이 수능 위주입니다. 뒤에서 좀 더 상세하게 어떤 비율도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학생부 위주 전형이 수시에 있고 정시는 수능 위주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모집 시기별로 말씀드리면은 9월은 수시 모집이 있습니다. 그 다음 12월 말이 되면 정시 모집이 있고요. 이제 거기까지도 이제 학생들을 다 모집하지 못하면 마지막으로 추가 모집이 2월 달에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상당히 많은 추가 모집이 이루어졌었죠. 내년에도 마찬가지 그럴 것 같거든요. 심지어 의대도 있고요. 서울의 상위권 대학들도 추가 모집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제 모집 시기를 다시 한번 보시면 수시 모집에 합격을 하게 되면 정시나 추가 모집에는 지원을 할 수가 없습니다. 몰래 지원하면 어떨까 나중에 대학을 다니다가도 그런 것들이 알게 되기 때문에 대학을 못 다니게 되는 거죠. 불합격 처리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시는 신중하게 써야 되죠. 당연히 정시에서 지원이 가능한, 합격이 가능한 그런 대학을, 그런 학과를 여유 있게 써서는 안 되는 부분이죠. 그래서 학생들이 정시 기준을 잡고 모의고사나 그런 성적들의 기준을 잡고 수시를 쓰게 됩니다. 대다수. 그 다음 이제 수시와 정시가 다 떨어진 경우는 마지막으로 추가 모집에 또 지원을 하죠. 정시 모집에서 물론 등록을 포기한 경우에는 추가 모집에 또 지원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3번의 기회가 있다. 기준은 정시 기준 잡고 수시에 지원을 한다라고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복수 지원인데요. 수시 모집은 6번, 6회 지원이 가능합니다. 기회가 많죠. 정시는 가나다 3개에 3번의 기회가 있고요. 추가 모집은 제한이 없습니다. 물론
같은 학교에 서로 다른 전형을 여러 개 중복해서 쓸 수 있었다면 그것도 하나씩 다 처리하게 되는 거죠. 학교가 하나가 아니라 학교에 2개를 쓰더라도 그것도 2회 적용되는 거기 때문에요. 총 6회 수시에서 쓸 수 있다.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예외적인 부분이 있는데요. 복수 지원의 예외가 산업대학 2개, 전국에 2개 대학이 있어요. 청운대학하고 호원대. 그 다음에 전문대, 그 다음에 아래쪽에 보이는 특별법에 의해서 설치된 대학들. 이런 대학들은 예외로 어떻게 보면 보너스로 더 쓸 수 있는 대학이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중 등록 금지에 대한 부분인데요. 여러 개 대학 쓸 수 있었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수시에 6개 대학을 만약에 내가 다 합격했는데 도대체 어디로 갈까 하면서 다 등록해 놓고서 예치금 다 넣고 기다리면 안 된다라는 거죠. 그 정도는 알고 계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씩 반드시 1개의 대학, 먼저 합격한 대학을 나중에 대한 합격으로 옮기고 싶으면 먼저 대학을 취소해야 되는 거죠. 그것들 나중에 고3 때 반드시 확인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학력평가하고 대수능에 대한 관계인데요. 이제 최근에 이제 그제 이제 발표가 났잖아요. 어제 이제 성적 발표가 났고 그 부분에서 지금 보면 이표에서 보시면 재학생과 졸업생의 어떤 비율적인 부분에서 보시면 수능에서 재학생은 점차 그 비율이 줄고 있습니다. 그렇죠? 75%, 71%, 70% 이렇게 줄고 있고 졸업생은 그 비율이 상대적으로 늘고 있어요. 그러니까 재수하는 학생들의 비율은 상대적으로 올라가고 있고 재학생은 줄고 있다. 그런 통계적으로 그렇게 보고 올해 그저께 발표하는 것들을 보니까요. 이제 접수자가 50만 명이 좀 넘었었는데 응시한 학생은 44만 8천 명으로 한 87.9%, 한 12% 정도의 결시율이 있더라고요. 항상 해마다 작년에 수능 때문에 한 15% 정도 결시를 했었고요. 올해는 뭐 그거보다는 좀 더 과거하고 비슷하게 한 12% 정도 결시율이 있다. 라고 봤을 때 전체적으로 모두 응시하고 있는 건 아니구나 라는 거 확인할 수 있고 이 표에서는 재학생은 줄고 있고 졸업생은 늘고 있구나 라는 정도 표를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건 성적표인데요. 성적표에는 원점수가 나오지 않습니다. 표준점수 나오고 100분이라는 게 나오고 등급이 나오는데 이 성적에서 등급은 수시에서 활용하는 거고요. 정시에서는 표준점수와 100분위를 활용합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 몇 등급인데 정시로 어디 갈 수 있을까? 라고 생각하시면 안 된다는 거죠. 등급은 최저학력 기준 이런 부분에서 수시에서 활용한다. 라고 알고 계시면 돼요. 물론 절대평가 같은 경우는 당연히 등급을 활용하겠지만은 대부분 표준점수를 활용합니다. 또 100분위를 활용합니다. 라고 알고 계시면 되고 그럼 표준점수가 우리가 뭔가라는 걸 또 알고 계셔야 되잖아요. 대략적으로 설명을 해드리면 이제 표준점수라는 것은 영역 간의 난이도 차이를 변환합니다. 원점수가. 그렇잖아요. 상대적으로 어려운 난도가 높은 과목 같은 경우에 점수가 낮아도 그렇죠? 난도가 낮았던 쉬웠던 과목의 점수가 높은 거랑 그냥 단순히 점수가 높고 낮다라고 판단하면 안 되겠죠. 그런 부분에서 보완을 한다. 그럼 결국에 여기서는 내 원점수가 높을수록 당연히 표준점수도 높게 나옵니다. 원점수 기반이기 때문에요. 그래서 이 표까지는 모르시더라도 일단 원점수를 높게 맞아야 표준점수도 높게 맞을 수 있구나 라고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100분이라는 부분도 사실 우리가 100분이 100부터 96까지가 1등급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아까 전에 그런 원점수를 표준화시켜서 표준점수 가지고 줄을 세워서 100분위를 만듭니다. 그 정도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등급은 이제 내신 성적과 같습니다. 1등급이 비율이 4%고요. 2등급이 7% 이렇게 해서 쭉 9등급까지 산출이 됩니다. 요건 이제 올해부터 바뀐 거죠. 국어하고 수학에서 공통 과목과 선택 과목이 있다는 것. 이것 때문에 특히 국어는 큰 영향이 없었는데 수학에서 굉장히 혼란스럽습니다. 3월부터 그랬었죠. 학생들이 미적분을 선택하느냐, 기하를 선택하느냐, 확률과 통계를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유불리에 대한 그런 언론들에서 또는 학생들에서도 굉장히 많은 심각한 선택에 대한 문제점이 있었던 부분이기도 합니다. 역시 이것도 원점수를 높게 맞아야겠죠. 그렇죠? 공통 과목에서 원점수 높게 맞고 또 당연히 선택 과목에서 원점수가 높아야 되는데 이게 상대적으로 어떤 유불리가 있는지 좀 뒤에서 한번 표를 한번 보실게요.
절대평가가 이제 세 과목이 절대평가인데요. 영어랑 한국사, 제2외국어, 한문. 여기서 중요한 건 사실 영어입니다. 한국사나 제2외국어, 한문은 크게 어떤 중요성에서 조금 차이가 있고요. 영어는 모든 대학들이 다 반영을 하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이게 절대평가라는 거죠. 올해 영어 어렵다고 그랬었잖아요. 한번 표를 보시면은 좀 이따가 표를 보실 텐데요. 지금 잠깐만 먼저 표를 보려고 했더니 좀 뒤에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절대평가가 이렇게 있다라는 것 정도 알고 계시면 되고, 한국사는 대부분 한 4등급 또는 5등급 정도만 맞아도 큰 어떤 불리함이 없습니다. 이제 학생들이 이제 고등학교 올라오면 모의고사를 4번 보게, 1년에 4번 봅니다. 3월, 6월, 9월, 11월. 이제 고등학교 3학년이 되면은 6번을 보게 돼요. 그리고 11월 세 번째 주 목요일이 수능 날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수능을 보기 위한 준비로서 이런 모의고사들을 봅니다. 그런데 학생들이 대부분 이 모의고사가 성적에 들어가지 않다 보니까 열심히 하질 않아요. 그렇죠? 그러면서 수능은 또 잘 보려고 하죠. 그게 어떤 모순적인 부분인데요. 한번 그런 부분에서 말씀드리면, 이 수능 출제 범위가 지금 국어랑 수학은 이제 상태평가인데 그 부분에서 선택 과목이 들어와 있다는 것. 그 다음에 탐구는 현재 체제가 바뀌어서 사회나 과학을 어느 거나 선택할 수 있도록 바뀌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과생은 사탐에서 2개, 이과생은 보통 과탐에서 2개를 선택을 합니다. 일반적으로. 그래서 아래쪽에 이제 좀 붉은색으로 되어 있는 부분은 절대평가가 되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사탐은 9개 과목이 있고 과탐은 8개 과목이 있다. 그 정도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 여기 이제 선택 과목에 대한 모의고사 성적인데요. 지금 미적분과 확률과 통계는 응시하는 비율은 비슷합니다. 응시하는 비율은 비슷한데 위에 표를 좀 보시면은 1등급 비율이 상대적으로 어느 쪽이 미적분이 상당히 많죠. 미적분 학생들 상당히 많고, 확률과 통계는 굉장히 적죠. 1등급, 2등급, 3등급까지 보시면은. 공통점수 평균도 보시면은 지금 3월, 4월, 6월 지금 보시면 평균이 거의 50점대까지 육박하는데, 미적분 학생들은, 확률과 통계 학생들은 20점대에서 30점대를 유지하고 있잖아요. 공통점수에서 벌써 차이가 급격히 납니다. 그만큼 수학에서 보면 미적분 선택한 학생이 일단 공통과목도 잘 보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1, 2, 3등급의 비율도 상당히 높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이제 고민되는 부분이, 나는 인문 계열인데 과연 미적분을 굳이 또 선택해서 이 과목을 공부를 해야 되느냐라고 했을 때는 또 의문이에요. 올해 수능 만점 맞은 학생이 딱 한 학생인데 그 학생이 반수를 했잖아요. 근데 미적분을 유리하다는 걸 알고 있지만 본인이 짧은 시간에 그 공부를 하기가 힘들기 때문에 그냥 확률과 통계를 보고 만점을 맞았거든요. 물론 표준점수에서는 미적분으로 만점 맞은 학생보다 낮게 나올 수는 있는데 그래도 만점을 맞았기 때문에 큰 어떤 영향은 없으리라고 보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만약에 내가 수학을 좀 잘한다라고 하면 교과목 선택에서 2학년, 3학년 때 미적분을 들어도 되지만 내신도 힘들어지고 공부도 어렵다면 굳이 미적분을 선택하지 않고 확률과 통계를 고득점을 맞는 것도 하나의 어떤 방법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학을 잘한다면 미적분을 선택하는 것도 또 수학에서 어떤 강점이 될 것 같고요. 올해 자연계열 학생들의 거의 30% 이상이 교차 지원을 또 고려하고 있다라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진로 부분에서 자신이 자연계열 쪽으로 공부한 학생이 전혀 인문 쪽으로 가서 과연 대학을 잘 다닐 수 있을까라는 부분에서는 또 의문이 들더라고요. 본인이 하고 싶은 학문을 해야지 굳이 대학을 가기 위해서 계열을 바꿔가지고 또는 어떤 그런 부분에서 인문에서 자연 또는 자연에서 인문으로 그냥 급격히 준비되지 않고 그냥 대학을 가기 위해서 바꾼다면 과연 그게 합리적인 선택인가 했을 때도 보면 조금 의문이 나긴 합니다. 9월 모의평가도 마찬가지죠. 그 녹색으로 보면 완전히 갈리죠. 1등급, 2등급 보면 굉장히 확통을 선택한 학생은 소수. 그 다음 미적분 파란색 부분인데요. 굉장히 많다. 이 부분은 절대적으로 수학을 하는 학생들이, 미적분을 하는 학생들이 공부를 전체적으로 잘하고 있다라고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이건 엊그저께 이제 발표한 2022 올해 수능의 어떤 선택자 비교인데요.
사회탐구에서 학생들이 나는 어떤 과목을 선택해 라는 부분, 이 비율 정도는 알고 선택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보통 내가 공부를 잘하는 어떤 과목이다라고 하면 그 과목을 선택하는데, 애매하다라고 하면 생활과 윤리 또 사회문화에서 선택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왜? 13만 명, 12만 명 이상이 보고 있다라는 거죠. 경제 과목 5,400명 정도 보는데 그 과목을 선택하는 건 조금 어려울 것 같아요. 물론 내가 잘한다면, 올해 수능 만점 맞은 학생은 사회문화와 경제를 선택해서 다 만점 맞았는데요. 그 학생은 그 과목을 잘하기 때문에 아마 경제를 선택했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런데 본인이 그렇지 않다면 굳이 경제 선택하는 것은 조금 바람직하지 않아 보이고, 많은 학생들이 선택하는, 학생들이 어떤 과목 선택에서도 그렇잖아요. 학교 내신 딸 때도 이 과목은 굉장히 많은 학생들이 들어, 그러면 그 과목을 선택을 하게 되고, 굉장히 적은 학생이야 그러면 피하려고 하거든요. 그렇죠? 일반적으로 그런 선택에서. 그래서 뚜렷하게 내가 잘하는 과목이 없고 비슷하다면 선택에서 사회에서는 생활과 윤리와 사회문화를 선택하는 게 바람직하다라고 봅니다. 그럼 과학에서는 어떤 과목을 많은 학생들이 응시하냐면은, 그 과목은 생명과학 1, 그 다음에 지구과학 1입니다. 그래서 역시 이것도 보면 올해 생명과학 지금 2 과목이 6,500명 본 이 과목이 문제가 발생했는데, 2 과목은 사실 서울대나 최상위권 학생들이 보통 응시를 하기 때문에 웬만하면 피해야 되는 과목이고, 그래서 자연계열 학생들은 원 과목 4개에서 2개를 선택하는데, 그래도 좀 더 공부하기가 어떻게 보면 좀 암기로 통해서 가능한 부분들이 지금 생원이나 지원이다. 화학이나 물리는 어떤 역량도 좀 돼야 돼요. 준비하는 부분에서.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우리 자녀들이 내가 과연 어떤 과목에 좀 더 성적이 잘 나올 것인가라는 걸로 선택을 하는 게 맞다. 그 다음에 이제 정시 수학 탐구 과목의 지정 현황인데요. 이게 뭐 정확한 데이터는 아니지만 대부분의 대학들은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미적분과 기하를 지정하는 부분에서는 전국에서는 좀 적게 지정되어 있는데요. 서울의 공대나 자연계열은 굉장히 많이 지정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확률과 통계, 확통을 선택해서는 지원조차 못할 수 있는 그런 대학이나 학과들이 있다는 것. 그리고 과탐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전국 소재 대학은 굉장히 적은 비율로 지정을 했지만, 서울 소재 대학들은 상당히 많은 대학들이 과탐을 지정하고 있다. 이건 이과에 한한 내용들입니다. 요건 이것도 어제 발표한 성적인데요. 요건 이제 작년 수능 성적 분석인데, 재학생과 졸업생의 비교표입니다. 빨간색이 졸업생이에요. 그래서 표현 점수 평균을 보면은 전체적으로 모든 과목에서 졸업생들이 가장 높습니다. 상대적으로 재학생이 어렵다라는 거죠, 경쟁에서. 그렇죠? 국어. 이때만 해도 이제 수학이 가, 나로 나눠져 있었거든요. 1, 2등급 비율 전체적으로 다 졸업생이 높다. 라는 거 알고 계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이제 국공립과 사립의 비교도 해놨는데요. 어느 쪽이 더 높으신 것 같아요? 지금 보니까 빨간색이 사립이거든요. 공립과 사립의 비교에서는 학교들이, 고등학교가 사립이 훨씬 더 성적이 높다라고 이렇게 통계가 나왔습니다. 1, 2등급에서도 사립, 8, 9등급도 사립은 낮은 편. 그래서 사립학교들이 훨씬 더 성적이 높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남학교, 여학교, 공학을 또 비교해 봤는데, 국어에서는 여학생이 높고요, 수학은 남학생이 높습니다. 그렇죠? 이게 뭐 절대적인 건 아니겠지만 전 통계적으로 항상 해마다 그렇다라는 것. 그래서 국어에서는 아무래도 여고 학생들이 성적이 높고 수학은 남고가 높구나라는 거 그냥 참고 삼아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통계를 보시면요, 지금 재학생과 졸업생의 국어 성적인데요, 보시면 1등급부터 4등급까지가 졸업생이 상당히 많죠, 비율이. 1등급도 지금 재학생이 2.8, 졸업생은 8.6이잖아요. 벌써 3배 이상 차이 난다. 전체적으로 한 5등급 이하로는 당연히 인원수가 재학생이 많기 때문에 더 많은 비율을 차지하지만, 한 4등급 정도까지는 졸업생이 상당히 많은 비율을 차지합니다라는 거고요. 수학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재학생들이 정시에서 어려움을 겪는 거예요, 대부분. 실질적으로 조금 어려운 부분. 그래서 재학생들은 수시에 최대한 좀 들어가려고 하는 게 합리적인 방법이다. 물론 수능 모의고사 같은 경우가 훨씬 더 성적이 높게 나온다면 정시를
압도적으로 또 고려해 보겠지만, 그렇지 않다면 웬만하면 수시의 어떤 경쟁을 반드시 도전을 하고 정시로서 또 차후의 어떤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 말씀드려요. 영어도 마찬가지죠. 영어도 재학생이 한 3등급 정도까지 상당히 많은 차이가 벌어지고 있다. 졸업생이 훨씬 더 점수가 좋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전 과목에서 다 그렇게 통계가 나와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어를 또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올해 영어 굉장히 어렵다고 했잖아요. 보시면 1등급에서 거의 반토막 나서 6.25%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다수 학생에 해당하는 2등급, 3등급, 4등급으로 내려가면 훨씬 더 많습니다. 늘어났어요, 도리어. 상대적인 비율이 1등급이 4%고 2등급이 11%고 3등급이 23%까지거든요. 근데 올해 3등급 정도 많은 학생이 거의 53%니까 거의 2배 이상이 되죠. 그래서 영어는 절대적으로 내가 등급을 맞춰야 될 과목이다라는 거죠. 그렇죠? 영어가 어렵다고 해도 1등급에서 좀 어려웠던 난도 높은 문제들이 좀 있었던 거지, 전반적으로 봤을 때는 그렇게 높은 건 아니다. 일반적인 학생들이 체감했을 때는 1등급을 제외하고는 그렇게 어렵지는 않았다고 평가됩니다. 그래서 영어는 등급에서도 최저 등급을 맞추기 위해서도 전략적으로 3년 동안 필요한 과목이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수능에서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영어는 전략적으로 꼭 가져가야 될 과목이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 대입 전형의 2인데요. 이게 이제 2023 올해 고2에 해당하는 내용인데요. 전국에서 보면은 교과 전형이 가장 많고, 두 번째가 종합 전형, 수능은 20% 정도 차지합니다. 그러면 학생부 전형이 전국에서 본다면 굉장히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구나,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걸 수시와 정시로 나눠놓고 보면, 수시에서 역시 학생부 교과, 학생부 종합 이런 순서고, 정시는 대부분이 수능이라고 이렇게 알고 계시면 돼요. 자, 지금은 전국 비율입니다. 그렇죠? 전국에서는 학생부 교과, 그 다음 종합, 정시는 수능이구나,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되고, 그럼 이걸 이제 지역별로 놓고 보면 좀 달라집니다. 수도권에서 보면요, 학생부 종합이 더 많습니다, 교과보다. 그렇죠? 비수도권에서는 교과 전형이 압도적으로 많죠. 내신을 위주로 보는 그런 전형이 상당히 많다라는 것. 그래서 희망한 어떤 지역에 따라서 좀 비율이 달라진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돼요. 그래서 수도권, 이제 서울이나 경기, 인천 쪽은 학생부 종합 전형을 그래서 많이 준비하는 겁니다. 정시는 뭐 수도권, 비수도권 다 관계없이 수능 전형이 압도적으로 많이 있습니다. 이건 이제 서울 소재 16개 대학의 표를 만들어 봤는데요. 2023학년도 보면은 벌써 이제 수능이 거의 40%로 가버리죠. 아까 전에 전국 단위에서는 수능이 한 20% 정도 차지했었는데, 서울의 16개 대학을 놓고 보면 수능이 가장 많이 선발하고 있다. 그래서 정시에서 한 40% 정도씩 선발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학생부 위주 전형에서는 교과 전형이 서울대를 빼고 다 생겼습니다. 그렇죠? 내신을 위주로 뽑는 그런 대학들이 한 거의 10% 정도 뽑고 있고요. 그 다음 이제 종합 전형은 아무래도 수능 위주 전형으로 좀 넘어가면서 조금 축소되고 있어. 그래도 한 30%대 뽑고 있는 거죠. 그 다음 논술 전형 일부 한 10% 내외로 뽑고 있습니다. 그래서 생각보다 수능으로 많이 뽑는다라고 하지만, 이 속에 뒤에서도 표를 보겠지만 재학생의 비율은 상당히 적다. 심지어 어떤 학교는 재수생이 70% 이상 차지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물론 수능이 굉장히 재학생한테 좀 불리한 게임이기도 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놓쳐서는 안 되겠죠. 이렇게 많은 학생들을 뽑고 있으니까요. 이제 이걸 그래프로 본다면 한 2만 명 이상 지금 수능으로 뽑고 있고, 17,500명 정도 학생부 종합전형. 그래서 재학생들은 학생부 종합전형을 준비하고 있는 거고요. 그 다음 재수생이나 또는 정시 어떤 역량이 되는 학생들은 수능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고른기회 한 10% 정도 말씀드렸잖아요. 이게 이제 국가보훈 또는 뭐 농어촌, 기초생활, 차상위 이런 자격이 된다면 적극적으로 또 지원을 고려해야 됩니다.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2023학년도는 무려 5만 5천 명 정도 뽑고 있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됩니다. 요거는 이제 대기업 상담 프로그램에서 제가 한번 학생들의 어떤 성적들을 한번 분포를 한번 확인해 봤는데요. 보시면은 학생부 교과 전형 보면은 최초 합격 평균 한 1.35,
이제 고대 경영학과인데요. 불합격이 1.17 붙어 있죠. 이런 영향은 어디에 있을까요? 보시면은 최저 3합5라는 수능 최저에 있습니다. 수능 최저를 못 맞추면 아무리 저런 1.17이라는 우수한 성적을 맞았다 하더라도 학교 추천 전형에서 떨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학생부 종합전형도 보면 평균이 2.1 정도 되는데 불합격이 1.27 붙어 있어요. 그러면 내신 성적만으로 합격을 보장할 수는 없다는 거죠. 그렇죠? 그런 부분들. 그 다음에 학생부 종합전형 계열 적합형도 마찬가지입니다. 합격자와 충원 합격자와 불합격을 보면 성적이 같이 중복돼 있습니다. 그래서 내 아이가 1등급대라고 해서 무조건 합격을 보장한다라고 할 수 없다는 거죠. 교과에서는 수능 최저를 충족해야 되고 종합에서는 서류, 학생부에 대한 글로 되어 있는 부분까지도 확실하게 어떤 역량을 발휘할 수 있어야 된다.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뭐 비슷한 내용들이어서 이건 좀 넘어가겠습니다. 여학생이 혹시 있으면 이대 같은 경우 경영학부 보면은 고교 추천 전형 역시 내신으로 뽑기 때문에 상당히 내신 성적이 높죠. 근데 이제 미래인재 전형 같은 경우는 학생부 종합 전형으로 최저학력 기준도 통과해야 되고 서류와 이런 부분에서 통과해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성적은 좀 더 확대되죠. 물론 이 4등급이 일반고의 4등급이라는 것은 확인될 수 없고 어쩌면 특목고 학생일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적이 높아야 추천 전형에서 합격을 했었다라는 것도 있고요. 그렇게 보시면 되고 인하대 같은 경우도 보면은 학생부 교과 전형의 최초 합격, 충원 합격 아무래도 내신이 충원 합격이 좀 더 떨어지긴 하지만 불합격 범주는 1등급 때도 떨어질 수 있다. 역시 이것도 수능 최저를 충족하지 못해서 그런 거죠. 그렇죠? 그래서 항상 수시에 지원하더라도 수능 최저에 대한 부분은 굉장히 중요합니다라는 것을 명심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교과 전형 같은 경우는 상당히 학생부의 어떤 내신 성적을 위주로 뽑지만 거기에 덧붙여서 수능 최저를 충족할 수 있다면 학교의 선택의 폭이 넓어진다. 그래서 수능도 동시에 준비를 해야 된다.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요. 경쟁률은 좀 낮은 편입니다. 어차피 내신 성적을 위주로 뽑기 때문에. 그렇지만 중복 합격자도 많고 충원율도 높다라는 거 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지금 보시면 아무래도 경쟁률은 논술까지 가면 상당히 많은 비율이고 상대적으로 교과전형이 낮은 편이죠. 근데 이제 충원율에 본다면 지금 교과전형이 굉장히 많은 충원을 하고 있구나. 이렇게 정반대 현상이다라고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책자에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교과전형 특징인데요. 뭐 몇 개 보시면 B대학 같은 경우에 수능 최저가 없다가 생기니까 없다가 새롭게 생기는 순간 평균 성적들 그런 성적대에서 어떤 변화가 생긴다라는 거죠. 경쟁률 또는 최저의 유무 가지고 어떤 성적대가 변화가 생깁니다. 이제 보시면은 어떤 등급이 차이가 좀 나오고 있죠. 그렇죠? D대학 같은 경우도 보면 경쟁률이 굉장히 낮아지니까 성적은 좀 더 올라간다. 그렇죠? 내신 성적이 좀 더 떨어진다라는 거죠. 그래서 경쟁률도 중요하고 또 최저 유무도 중요합니다. 이건 이제 교과 성적만으로 봤을 때는 한 2.8 정도의 어떤 합격자 평균이지만 면접까지 생기면 한 3등급대로 이렇게 떨어진다. 그래서 아마 까다로울수록 그러니까 단순하게 평가하는 게 아니라 거기에 최저가 들어가고 또는 면접이 들어가고 또는 서류 평가가 들어가고 이런 평가가 들어가면서 내신 성적은 좀 더 낮아질 수 있다. 그렇게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건 이제 수능 최저학력 이제 충족률인데요. 많은 학교들이 좀 차이가 있겠지만 뭐 심지어 30%, 40%, 50% 상당히 많은 학생들이 수능 최저를 충족하지 못한다.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요거 이제 올해부터 해서 수도권에서도 학교장 추천 또는 지역균형 이런 어떤 추천 전형이 상당히 많이 늘었어요. 그래서 과거에는 뭐 서울대라든지 고대라든지 상위권 대학의 추천만 있었다면 그렇지 않다. 서울에 상당히 많은 학교들이 내신 성적으로 뽑는 추천전이 많이 생겼는데 이건 이제 일반고 학생들이 상당히 유리합니다. 당연히 내신 성적 위주로 뽑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인원에 대한 제한이 있는 대학도 있고요. 제한이 없는 대학도 있고 이런 부분들은 나중에 요강을 보시면은 그런 부분에서 좀 확인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요거는 이제 진로 선택 과목에 대한 부분인데요. 그래서 이것도 학교마다 다르다. 어떤 성취도로 나오는데 A, B, C로 나오는데 이거를 반영하는 대학도 있고 일부 반영하는 대학도 있고 아예 반영하지 않는 대학도 있어요. 보통 3학년에 가서는 이 진로 선택 과목이 있거든요. 이게 이제 과거에는 이제 평균, 표준 편차, 원점수, 등급 다 나오다가 이제는 등급이 나오지 않는 그런 과목인데 그런 과목에 대한 평가가 학교마다 좀 다르다라는 거 알고 계시라는 말씀이고요. 교과 전형을 선발하는 방법도 다양하게 있다. 그래서 교과 100에 어떤 출결 봉사가 들어가는 그런 전형도 있고 면접이 들어가는 전형도 있고 또 학생부에 서류까지 들어가는 그래서 과연 우리 아이 내가 어디에 적합한지는 학교마다 다 다른 전형 때문에 그런 복잡한 차이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내가 면접에 강점이 있으면 면접 전형으로 준비를 해도 되고요. 아니면 학생부가 강점이 있다면 학생부만 가지고도 또 지원을 할 수도 있겠죠. 거기에 또 수능에 강점이 있다면 최저학력 기준까지 붙여서 같이 또 지원을 해야겠죠. 다양한 방법이 있고 요건 이제 내년도 2023학년도 동국대 입학 전형 중에 서류 종합 정성평가라는 게 있어서 이게 교과 전형인데요. 교과 전형 안에 서류 평가를 넣어놨어요. 보통 교과 전형 하면은 내신 성적만 가지고 뽑거나 거기에 수능 최저가 들어가면 되는데 일부 면접이 있는 학교도 있겠지만 여기는 종합전형 같이 30%라는 서류 종합평가를 넣어놨어요. 그래서 인성 사회성을 한 20%, 학교생활의 어떤 충실도 해서 80% 이렇게 해서 전체적으로 한 서류 종합평가를 30% 하겠다라고 해서 조금 바뀐 사항입니다. 그래서 해마다 이런 사항들이 조금씩 바뀌고 있어서 내가 지원하고자 하는 대학에 어떤 전형들이 어떻게 평가하고 있는지 어떤 전형 요소를 가지고 있는지를 조금 유심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교과 전형 준비는 당연히 내신 성적이 위주가 돼야 될 것 같고요.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말씀드렸듯이 수능 최저를 위한 공부도 같이 병행해야 된다는 부분들 그런 것들이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종합 전형 부분인데요. 준비를 좀 많이 해서 시간은 좀 짧아가지고 제가 너무 많이 가져온 것 같아요. 학생부 자기소개서 교과 역량인데 자기소개서는 고2까지만 해당하는 겁니다. 그래서 고1부터는 학생부만 가지고 평가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학교 생활에 충실하게 돼요. 어떤 고등학교든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진행되고 있고 교과 안에서 발표 수업, 토론 수업, 어떤 실험, 다양한 어떤 평가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학생이 적극적으로 임해야 학생부가 풍성해지겠죠. 그것밖에 없습니다. 학교 생활에 모든 교과 시간에 충실히 한다. 그렇죠? 자기가 필요한 어떤 특정한 과목뿐만 아니라 다양한 모든 과목에서 다 성실한 모습을 보인다면 그런 부분에서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일부 학교들은 수능 체제를 또 적용하는 학교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출결 상황 가지고는 지원자의 어떤 성실성 파악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세분의 특기사항 500자 적혀 있는 부분들 또 담임선생님이 써주신 종합 의견 이런 부분 가지고 학생의 어떤 성장 가능성, 잠재력 이런 것들을 또 평가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창체 활동 가지고 그 학생의 어떤 사회성, 인성, 다양한 어떤 역량들을 평가하고 그 다음에 어떤 관심, 열정들은 학생의 어떤 진로 활동이나 근데 독서 활동이나 이런 부분들은 지금 어디에서 고1부터는 또 없다 그랬죠. 그러다 보니까 자꾸 축소되니까 결국 적혀 있는 내용들에 좀 더 개별화, 차별화를 시킬 수 있도록 본인이 어떤 역량을 발휘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학생부 종합전형도 평가하는 방법들이 다양하게 있습니다. 그냥 학생부만 내고 모든 것들을 적용하지 않는 학생부로만 평가하는 면접도 없는 전형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서류하고 면접까지 같이 있는 대학이 있고 그런 것들을 단계별로 하는 대학도 있고 그냥 일괄로 한꺼번에 이렇게 모두 다 평가하는 대학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게 대학의 온라인 제공 범위인데요. 이제 고1 같은 경우에는 말씀드렸지만 수상 경력과 자격증 이런 부분들이 다 제공되지 않는다. 대신 종합의견은 3학년 1학기까지 전부가 다 제공됩니다. 어떤 제공, 미제공의 여부를 떠나서 학생부에 나에 대한 좀 강점을 드러날 수 있도록 열심히 하는 게 가장 중요하겠죠. 요건 이제
학생부 종합전형 평가를 할 때 기본적으로 빨간색이 이제 떨어진 학생이고 검은색으로 동그라미가 이제 합격한 학생인데요. 성적만으로 뽑지 않는다는 거죠. 그렇죠? 서류 평가를 하는 부분에서 단순히 성적만으로 뽑지 않는다. 전체적인 어떤 서류 평가를 하는 부분에서 이런 어떤 예시를 보시면 물론 골고루 퍼져 있는 그런 합격자가 있는 경우도 있고 앞쪽에 많이 몰려 있는 학교도 있고 이런 걸 보면서 학교 급별도 이렇게 좀 따져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보시면 뭐 어떤 특정한 어문 계열이나 이런 경우는 좀 등급이 낮은데도 불구하고 합격한 학생들이 있다면 아마 그런 외고 학생으로서 외국어에 대한 어떤 공부를 많이 한 흔적들이 남아 있을 수도 있고요. 그런 부분들에서 좀 차이점이 있지만 전반적으로 이런 그래프로서 어떤 학교의 합격 어떤 불합격 사례들이 다 나와 있기 때문에 입학처 홈페이지를 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것도 인하대에서 과거 어떤 사례인데 이걸 말씀드린 이유는 합격을 단순히 성적만으로 뽑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리고 우리 학교 내신 성적 이런데 나 어디 갈까요? 이렇게 하는 것은 우문이라는 거죠. 그래서 평균 점수보다 훨씬 높은데도 불합격할 수 있다. 그렇죠? 그런 부분들을 좀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학생부 종합전형은 말 그대로 학교 생활 충실히 하는 게 가장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학교 생활에 충실히 하는데 내가 가고자 하는 어떤 전공이 좀 정해지면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더 한 발짝 더 들어가서 공부해보고 좀 탐구해보고 그 호기심을 좀 해결하려고 노력하고 하는 스스로 어떤 찾아서 하는 자기주도적인 어떤 학습 능력들을 보여준다면 대학에서 굉장히 좋은 평가를 받을 것 같아요. 논술도 간단하게 말씀드리면은 논술은 실제로 뭐 한 10,000명 조금 넘게 모집하고 있죠. 전체적으로 한 36개 대학 정도가 있는데요. 해마다 좀씩 줄고 있는데 그래도 상당히 많은 수가 뽑고 있습니다. 이제 내년도는 홍익대가 또 세종 캠퍼스가 이제 신설을 했는데요. 전체적으로 서울 쪽에 많이 몰려 있죠. 그래서 보통 학생들이 의외로 뭐 한 4, 5등급 대에서도 뭐 연대라든지 상위권 대학에 합격할 경우도 일부 있지만 이것도 논술에 영향이 돼야 합격을 하지 그냥 무조건 학생부가 잘 준비되어 있지 않아서 논술 그냥 해봐야지 라고 한다고 해서 합격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보통 보면 이제 출제 유형도 학교마다 좀씩 차이가 있어요. 문학 제재 활용하는 대학도 있고요. 또 수리, 논술, 도표, 그래프를 활용하는 대학들도 있고 학교마다 어떤 특성이 좀 다르다라는 걸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자연계도 통합 논술을 하는 대학도 있고요. 수학만 보는 대학도 있고요. 또 수학과 과학을 보는 대학도 있고 또 의학 논술은 좀 다르게 또 이렇게 보는 대학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마다 다른 특징들이 있기 때문에 내가 수학에 영향이 된다라고 하면 수학만 가지고 보는 대학 지원할 수 있겠죠. 그렇죠? 수학에 과학까지도 잘하고 있다라고 하면 수학과 과학을 같이 함께 병행해서 준비해서 수학과학을 보는 대학에 준비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제 논리적 사고 또는 뭐 수학의 고난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된다면 자신의 어떤 일반적인 내신 성적 또는 수능 성적보다 훨씬 어떤 좋은 대학에 또 합격할 수도 있는 게 사실 논술이긴 하거든요. 그래서 인문계라고 해서 꼭 국어 잘한다고 해서 합격하는 건 아니에요. 사실 사회 과목이라든지 다양한 어떤 역량들이 돼야 된다라는 것. 자연계 같은 경우는 수학 실력이 가장 핵심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논술을 준비할 때는 어떤 출제 유형을 보고 어떤 특정한 대학들을 뽑아야지 6개를 다 논술을 쓴다고 해서 합격하기는 어렵습니다. 논술에 대한 정보는 대학의 선행학습 영향평가서를 활용하면 됩니다. 여기에 보시면은 다양한 자료들이 있어요. 이 속에 어떤 논술 문제에 대한 예시, 모범 답안, 또 평가를 어떻게 했는지에 대한 정보들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3월, 4월 학기 초가 되면 대학 홈페이지에 다 나와 있기 때문에 혹시 논술을 준비한다거나 또는 대학별고사 준비하는 학생들은 이 자료를 보시면은 굉장히 다양한 정보들을 얻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예시 답안도 나오고요. 정시는 앞에서 이제 학평과 수능에 대한 관계를 말씀드렸었는데 실질적으로 굉장히 지금 지방 쪽이 축소되고 있기 때문에 올해는 다시 좀 내년엔 다시 조금 축소되거든요. 약간 수도권에 이미 다 40%로 늘었기 때문에 그래서 정시에서는 거의 한 22% 정도가 지금 2023학년도에 모집을 하는데요. 지금 보면은 76,000명이 고2 모집하는 거죠, 지금. 그렇죠? 그 정도 모집합니다. 22% 정도. 그래서 비율이 조금 축소되었다. 올해 고3보다는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되고
요거는 이제 권역별로 모집 인원의 변화인데요. 2023학년도 보면은 수도권에서 수시에서 한 8만 5천 명 정도, 정시는 4만 6천 명 정도. 그래서 수시가 굉장히 그래도 상대적으로 많이 뽑고 있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되고요. 비수도권은 압도적으로 수시 전형이 많다는 거 보이시죠? 그렇죠? 수도권 쪽에는 그래도 정시가 많이 있지만 비수도권은 수시 전형이 거의 86% 상당히 많은 수를 모집하고 있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재학생은 사실 수시 중심으로 전략을 세워야 된다는 부분. 분리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내신 챙겨야 되고요. 또 학교 생활 챙겨야 되고 동아리 활동 챙겨야 되고 학교에서 해야 될 것들이 너무 많습니다. 실질적으로. 그럼 당연히 물리적인 어떤 시간이 부족하죠. 수능만 준비하는 어떤 재수생이나 어떤 반수생보다는. 그렇기 때문에 모든 것들을 다 만능으로 다 잘할 수가 없어요. 실질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어떤 복습하고 어떤 반복학습으로 고득점이 가능한 게 수능인데 어떤 시간적인 부분 때문에 재학생이 좀 불리한 건 사실이다라는 것. 실제로 아까 전에 말씀드렸지만 서울의 12곳의 정시 수능 합격자 비율인데요. 지금 재수생이 상당히 지금 늘어가고 있다고 말씀드렸고 합격한 지금 건대 같은 경우는 73% 정도가 재수생이에요. 그렇죠? 서강대도 67%. 그럼 상당히 많은 N수생들이 사실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그럼 그 틈에 실질적으로 아까 전에 서울권 16개 대학의 한 40% 정도가 정시를 모집한다고 하지만 재학생의 어떤 자리는 상당히 좀 적다라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학생이 준비만 한다면 충분히 잘할 수 있어요. 그런데 학생들이 사실 힘들어합니다. 수시 8월 달까지 9월 이제 쓰고 나면은 마지막 11월까지 더 열심히 해야 되는데 그 순간 면접 준비하고 뭐 하다 보면은 굉장히 조금 수능에서는 좀 더 낮은 어떤 그렇게 조금 더 내려가는 경향들이 있어요. 그래서 자신의 어떤 마지막까지 11월 수능까지 준비를 확실히 할 수 있는 어떤 역량이 되는 학생들이라면 충분히 정시에서도 도전해 볼 만한 건 분명합니다. 그래서 선택 과목 결정 아까 전에 말씀드렸듯이 어떤 선택 과목을 하느냐도 중요한 부분이 있고요. 이게 또 대학별로 환산 조수가 다 다르거든요. 어떤 대학은 2개의 영역만 반영하는 대학도 있고요. 3개, 4개. 학교마다 또 비율도 다르고 굉장히 복잡합니다. 이런 부분들은 나중에 이제 고3 돼서 이제 응시할 때, 지원할 때 생각해야 될 문제이죠. 그렇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본인이 어차피 성적을 올리기 위한 꾸준한 어떤 학업적인 노력을 해야 되는 게 가장 중요할 것 같아요. 그렇죠? 끝으로 대입 정보에 대한 부분인데요. 2가지를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어디가라는 사이트 활용을 많이 하시면 여기에는 전국 대학에 대한 다양한 입시 결과까지도 올라와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 꼭 활용하시고요. 진로 정보, 학과 정보, 그 다음에 대입 정보 센터라는 5번째 메뉴에 보면 전국의 어떤 입시 결과까지도 나와 있습니다. 그 다음에 혹시 전문대학 같은 경우는 전문대학 포털, 프로칼리지라고 또 사이트가 있어요. 여기 들어가시면 모든 성적 결과와 정보들이 또 다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대학과 4년제 대학과 전문대학의 정보가 여기에 다 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좀 참고하시면 어떤 정보들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당연히 대학 입학처 또 들어가 봐야 되죠. 그렇죠? 대학 입학처 보면은 학생부 종합전형, 또 준비에 대한 것들, 면접, 교과, 다양한 어떤 입시 정보가 상당히 많이 책자로 나와 있고 PDF로 제공되니까 다운받아 또 보셔야 됩니다. 그렇죠? 여기까지 빠르게 봤는데요. 많은 어떤 정보들을 조금 다 드리고 싶었는데 시간 관계상 좀 부족한 것 같지만요. 그래서 한번 전반적으로 이런 내용들이 있구나라는 거 참고하시고 혹시 이제 좀 전에 어떤 그런 안내된 그런 사이트를 이용해서 조금 확인하시고 준비하면은 어떤 좋은 결과가 있을 거라고 봅니다. 오랜 시간 좀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